안녕하세요. 근육연구소입니다. 여러분, 라면에도 단백질이 들어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저도 잘 모르고 있었는데 전에 가수 김종국 형님이 유튜브에서 라면에도 단백질이 있다고 해서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진짜 단백질이 들어있더라고요. 물론 라면은 여전히 고탄수화물식이지만 단백질이 무려 10g이나 들어있습니다. 단백질 10g이라고 하면 감이 잘 안 오시니까 우리가 먹는 달걀 하나에 약 6g 정도 단백질이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라면에는 달걀 2개가 조금 안 되는 단백질량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단백질은 과연 어디서 온 것인가? 라면의 주 재료가 밀가루지 않습니까? 밀가루 안에서도 식물성 단백질이 들어있어요. 케이크를 만들 거냐, 면을 뽑을 거냐, 제빵을 할 거냐에 따라서 사용되는 밀가루 종류가 좀 다른데 라면의 경우에는 보통 중력분을 쓴다 하더라고요. 중력분이 100g당 약 9에서 12g 정도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으니까 딱 맞는 것 같네요. 근데 문제는 밀에서 나오는 단백질의 경우 이 필수 아미노산이 부족한 불완전한 단백질입니다. 그러니까 불완전 단백질인데 우리 몸을 이제 신체 구성을 잘 조성하기 위해서는 필수 아미노산 9종이 필요한데 요거는 몸에서 합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꼭 외부에서 먹어줘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식물성 단백질은 이렇게 한두 가지씩 빠져 있어서 불완전 단백질로 불리거든요. 어쨌든 밀도 라이신이 빠져 있는 불완전 단백질이고, 그리고 이 밀이라는 것 자체가 체내 흡수율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생물가가 약 45에서 55인데 생물가라는 거는 단백질의 어떤 흡수 효율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달걀이 항상 기준이 되거든요. 흡수율이 매우 좋기 때문에 완전 단백질이고요. 달걀의 생물가가 100인데 달걀에 비하면은 이 밀의 이 단백질 체내 흡수율은 대충 한 절반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라면을 먹고 나면은 먹을 땐 너무 좋은데 죄책감도 들고 속도 너무 안 좋고 근데도 이 라면을 끊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뭘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찾아낸 게 이 닭가슴살 면입니다. 보시다시피 저는 리액션이 크게 없는 사람인데 살면서 유일하게 리액션을 하는 순간이 바로 그 라면 먹을 때거든요. 라면을 끝나고 딱 먹으면서 이제 좀 그런 만족감을 얻는 그 정도로 이제 라면을 좋아하는데 근데 이 일이 끝나고 이제 늦은 시간에 라면을 먹으면서 스트레스를 푸니까 문제는 체지방도 조금 붙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다음날 죄책감도 좀 들고 그리고 일단 속이 너무 안 좋아서 화장실을 계속 들락날락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이 제품을 찾은 거예요. 전에도 제가 계속 그 면으로 만든 어떤 다이어트 식품이 있나 찾아봤는데 곤약 이런 거 말고 단백질로 만든 제품 없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 제품을 좀 찾게 됐습니다. 그래서 영양 성분표를 비교해 보면은 라면은 이제 탄수화물 79g에 단백질이 10g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식물성 단백질이라 흡수율이 반토막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닭가슴살 면은 탄수화물이 44g 그다음에 단백질이 33g이나 들어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주 재료가 닭가슴살, 그러니까 동물성 단백질이라 동물성 단백질은 전부 다 완전 단백질이거든요. 필수 아미노산을 전부 포함하고 있고 그리고 밀가루, 글루텐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고 병아리 콩까지 들어가 있어서 일단 먹고 났을 때 속이 엄청 편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주변 면 덕후분들한테 선물을 쫙 돌렸습니다. 고객님들이랑 그다음에 친구들 중에도 면 덕후분들이 엄청 많거든요. 근데 다들 어느 정도 죄책감을 용인하면서 그냥 면을 먹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근데 면을 이제 이걸로 대체하니까 밀가루 안 먹어서 속이 편하고 그다음에 끼니에 30g 이상 단백질 먹고 마음의 죄책감 같은 것도 안 느껴도 되니까 일석삼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계속 이 단백질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왜 단백질을 잘 챙겨 먹어야 하나 그리고 단백질을 왜 그리고 얼마나 챙겨 먹어야 하나 그거를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단백질을 잘 챙겨 먹어야 하는 이유는 일단 첫 번째로 근감소증입니다. 위 그래프를 보시면은 연령에 따른 근력과 근육량 감소를 보여주는 도표란 말이에요. 30대 후반의 정점을 찍고 노화에 따라서 이제 근력과 근육량이 크게 감소됩니다.
골 밀도도 그렇고 근육량도 그렇고 결국에는 이제 젊을 때 피크를 찍어 놓고 그거를 연금처럼 야금야금 깎아 먹으면서 이렇게 노화를 겪는 구조란 말이에요. 때문에 젊을 때 근력과 근육량 수치를 확 피크점을 높여 놓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늙어가면서 계속 근감소증이 더 가속화되기 때문에 그런 근력과 근육량 손실을 막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단백질 섭취가 필요합니다. 얼만큼 먹어야 하는지는 잠시 뒤에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두 번째로 단백질을 잘 챙겨 먹어야 하는 이유는 고지혈증입니다. 고지혈증의 유병률을 나타낸 그래프인데 이거를 한번 보시면은 과거에 비해서 최근에는 벌써 2배 이상이 늘었단 말이에요. 그만큼 고지혈증 환자가 늘었는데, 전에는 단순하게 이제 서구화된 식단을 통해서 기름 많이 먹으니까 혈액에 지방이 많아졌고 그러니까 고지혈증에 걸린다 라고 단순하게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는 고지혈증의 주요 원인이 정제 탄수화물일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엄청 많이 나왔어요. 우리가 먹는 탄수화물에는 포도당이랑 과당이 합쳐져 있거든요. 근데 포도당은 먹는 즉시 인슐린을 자극하기 때문에 근육과 뇌에서 에너지원으로 바로 쓰입니다. 근데 과당은 그게 안 돼요. 과당은 일단 몸에 들어오면 그 간에 가서 저장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저장이 될 때 탄수화물 형태로 저장이 안 되고 그거를 그 지방의 형태로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랬다가 이제 그 간에 저장돼 있던 지방이 다시 분해돼서 혈액 속으로 나오게 되는데, 에너지원으로 쓰기 위해서 이때 초저밀도 지단백의 형태로 이게 혈액 속으로 방출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엄청 초저밀도 작아가지고 그 혈액 같은데 너무 잘 달라붙어서 플라그 형성 같은 거를 잘한대요. 그러니까 진짜 어떻게 보면은 이 과당이 이 고지혈증의 주요 원인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가공식품에는 포도당보다 과당이 훨씬 많거든요. 과당이 훨씬 많은 거는 과당이 일단 엄청나게 저렴합니다. 그리고 과당은 물에 잘 녹아요. 뭐 이게 탄산음료든 어떤 뭐 산성 환경이든 물에 훨씬 설탕보다 잘 녹고, 그 다음에 설탕보다 저렴하면서 1.7배 정도 더 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적은 양을 넣어도 훨씬 달게 느껴지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과당을 많이 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신 분들은 지방 섭취 양을 이제 추적하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정제 탄수화물 섭취를 좀 조절하시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훨씬 이로울 수 있다. 그래서 체질마다 이제 사람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건강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4-3-3의 비율, 그러니까 탄수화물 4, 단백질 3, 지방 3의 섭취 비율을 좀 지켜주는 게 건강관리의 주요 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단백질을 하루에 얼마나 먹어야 하냐, 요거를 간단히 설명을 드릴 건데, 나이에 따라서 그 다음에 하루 활동량에 따라서 하루 권장 섭취 단백질 양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체중 약 50kg 성인 여성이 하루 권장 단백 섭취량을 채우려면 58, 40, 하루에 약 40g 정도 드셔야 돼요. 달걀 하나에 약 6g 정도 들어있으니까 그 50kg의 일반 성인 여성이 하루 권장 섭취량 단백질을 완전히 채우려면, 달걀로만 채우려면 하루에 최소 7개 정도를 드셔야 된다. 매일매일.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신체 활동이 엄청 많기 때문에 체중 1kg당 2배 이상, 2.0g 정도는 먹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64kg니까 하루에 130g 정도를 매일 먹어야 됩니다. 단백질을. 이걸 달걀로 환산하면은 22개. 그 다음에 닭가슴살 100g짜리 한 덩이에 25에서 30g 정도 들어있으니까 하루에 단백질 닭가슴살을 4.5덩이를 매일 먹어야 됩니다. 자연식으로 해결하려면 정말 어렵기 때문에 그 단백질 보충제도 먹고, 그 다음에 그 아까 보여드린 닭가슴살 면과 같은 여러 가지 단백질 간식으로 그 부족한 부분을 좀 채우고 있습니다. 그 우리나라 식사가 서구화되면서 단백질 섭취량이 크게 늘어난 거는 팩트입니다. 예전에 비해서 아시아 국가들은 단백질 섭취량이 원래 되게 적었는데 이제는 많이 늘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노인분들이에요. 일반 성인 단백질 권장 섭취량이 체중 1kg당 0.8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노인분들은 거의 운동선수에 육박하는 체중 1kg당 1.4g을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분들의 경우에 이제 근감소증과 노화가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단백질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해요.
근데 노인분들의 경우에는 이런 뭔가 최신 건강 정보에 대한 접근성도 좀 떨어지고 그거에 대한 좀 거부감도 있기 때문에 더 드셔야 할, 단백질을 더 많이 챙겨야 할 노인분들이 오히려 막 채식을 하면서 저단백 식사를 하시니까 노화가 더 가속되는 거죠, 결국에는. 그래서 위 도표를 보면은 한국 노인분들의 단백질 섭취량이랑 그다음에 각종 대사질환의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단백질 섭취량이 많아지면은 일단 복부 비만율 비례해서 낮아지고요. 그다음에 HDL의 감소량도 크게 줄어든다. 그러니까 HDL, 흔히 말하는 좋은 콜레스테롤 있잖아요. 혈관을 플라그를 끼지 않게 청소해주는 좋은 콜레스테롤의 양이 이제 나이가 들면서 근육량이 줄면서 많이 떨어지게 되는데 그걸 단백질 섭취량으로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다. 그걸 보여주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메타볼릭 신드롬, 각종 대사질환, 그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같은 이런 대사질환율도 단백질 섭취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발병률이 굉장히 줄어든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비만율도 단백질 섭취량과 비례해서 크게 낮아지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꼭 단백질을 엄청 집착해서 챙겨 드셔야 됩니다. 매 끼니마다 자기 손바닥만큼의 단백질, 고기를 드신다고 생각을 하면 엄청 편해요. 그래서 최소 그 정도 단백질은 매 끼니 드셔주셔야 노화 속도를 낮출 수가 있다. 그래서 영상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문해력이라는 말 저희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근데 앞에 건강이 붙은 건강 문해력이 따로 있대요. 그 세계보건기구 WHO 정의에 따르면은 개인이 건강 관련 정보를 이해하고 적용해서 건강을 증진, 유지할 수 있는 인지적, 사회적 기술이라고 말합니다. 건강 문해력을. 그래서 이게 보건의학 분야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사람들의 연령도 많아지고 우리가 그 건강 관련 지출이 엄청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대략 기대 수명이 83세, 그러니까 대부분의 한국 사람이 83세까지 삽니다. 큰일이 없으면. 근데 이거는 기대 수명이고 건강 수명이 또 따로 있어요. 건강 수명은 한국의 경우에 72.5세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83세랑 72세랑 약 11년 정도의 갭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갭은 뭐냐? 건강 수명과 기대 수명 사이의 그 11년의 갭은 질병, 장애 등으로 인해서 어떤 건강한 삶을 영위하지 못하고 약간 그 장애와 질병을 안고 살아가는 굉장히 취약한 기간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길게 오래 사는 것보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게 훨씬 좋다는 거 누구나 다 인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단백질 섭취뿐만 아니라 여러 건강 관련 정보를 여러분 삶에 직접적으로 녹여내고 적용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겁니다. 끝으로 이제 자료를 조사하다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그다음에 하우스 인컴, 즉 가계 소득이 높을수록 단백질 섭취량도 비례해서 올라간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게 신뢰도가 굉장히 높은 연구였어요. 결국에는 돈뿐만 아니라 건강도 결국에는 되물림이 된다. 그래서 안타까운 사실인데, 근데 요즘에는 정보에 대한 접근이 어렵지가 않으니까 우리가 조금만 신경 쓰고 노력하면 누구나 건강을 유지하고 평화로운 일상을 영위할 수 있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해주실 거라고 믿고요. 그래서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근육연구소는 다음에 또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